네, 다음 2조 팀은 이제 키라소가 되겠고요. 이 키라소는 이제 월드컵 첫 출전을 하게 되는 인구가 15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 피파 랭킹은 82위, 평균 나이는 28세로, 평균 참가국들 나이들보다 좀 높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인구 15만 명의 면적은 또 제주도 4분의 1 크기에 불과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국 중에 가장 영토가, 그 인구가 가장 작은 나라다 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약팀이긴 하지만 이제 스쿼드를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거의 네덜란드 B팀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키라소가 이제 네덜란드 왕국 구성국이었기 때문에 그 선수 대다수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뭐 아약스라든지 아인투벤이라든지 그건 세계 최고의 유수 시스템에서 자란 그런 엘리트 이중 국적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선수 몇몇만 보면 괜찮은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이번에 개최국을 하다 보니까 이 세 팀이 이제 북중미 예선에서 빠지게 되니까 키라소 같은 팀한테 이제 기회가 왔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선에서 이제 자메이카랑 경쟁을 했고, 그 끝에 이제 월드컵 진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 19경기 3월 A매치까지 9승 6무 4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중미 약팀이랑 했던 그 결과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약간 거품이 껴 있습니다. 어쨌든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독은 이제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한 분이죠. 이제 디그 아드보카트, 작은 장군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독일 월드컵 2006년에 그때 아드보카트가 월드컵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뽑혔었죠. 그래서 1승 1무 1패를 하면서 아쉽게 스위스한테 밀려서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 감독의 커리어는 이제 거의 세계 축구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네덜란드 그 데나그라는 팀에서 거친 플레이 그리고 터프한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름을 알렸었고, 그리고 은퇴 직후에는 토탈풋볼의 창시자 리누스 미엘스 들어는 봤을 거예요. 워낙 예전 사람에서. 예. 그래서 미엘스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로 그런 지도자 수업을 받으면서 전술적 뼈대를 다졌다. 이후에는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었고요. 94년 미국 월드컵 8강, 그리고 유로 2004에서 4강을 견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인토벤, 스코틀랜드 레이너스를 평정하면서 이제 명장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6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고 원정 첫 승이라는 업적이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제니트를 이끌고 UEFA컵 정상에 오르면서 거기서 커리어 전점을 찍었다. 히딩크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좀 전 세계를 좀 누비면서 좀 위기에 빠진 팀들을 좀 구해내려고 하는 소방수로서 좀 이곳저곳을 좀 돌아다니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드보카트가 원래는 14년 초에 이제 키라소 지휘봉을 잡았고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기적의 토대를 닦았지만 지난 2월 달에 이제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서 그 자진 사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이 떠나자마자 이제 3월 평가전에서 중국한테도 지고 호주한테는 1대5로 졌어요. 그래서 이제 리터 감독이 대신 맡아서 했는데 이 감독이 또 사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드보카트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면 또 가족도 건강이 호전되기도 했고, 그리고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좀 팀이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되게 특이한 사례예요. 그리고 올해 78세로 이번 월드컵 가장 최고령자 감독이다. 그 신기록도 세웠다고 할 수 있겠죠. 170cm의 단신이지만 불같은 카리스마로 좀 선수단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런 작은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월드컵 한 달 전에 이제 초유의 중압감 속에서도 이제 팀을 위해서 복귀를 결정했던 그 책임감은 분명히 키라소 선수들에게 많은 기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좀 기대되는 팀, 약팀이지만 좀 응원하고 싶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공격 전술은 이제 단단한 수비 블록 후에 이제 가차없이 찌르는 직선적인 카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중원에서 지루하게 이제 볼을 돌리는 그런 축구는 하지 않고 공을 탈취하는 즉시 아스톤빌라 뛰었던 그 레안드로 바코나 이 선수들 같은 미드필더들이 좀 전방을 향해서 다이렉트 패스를 좀 자주 찌른다. 그래서 중앙을 거쳐가기보다는 맨유 출신의 타이티 총처럼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그런 측면 날개들을 활용해서 상대 배우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측면 파괴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잡한 패스워크 대신에 또 예리한 크로스를 이제 박스 안에 단순 명쾌하게 투입하면서 타겟맨들의 머리나 이를 활용한 세컨볼들을 노리는 그런 형태를 또 취하면서 또 2선 미드필더들에게는 또 과감한 슈팅을 주문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찬스 나면은 때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드보카트가 가장 공을 들이는 무기는 아무래도 세트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참가국들 대부분 세트피스 훈련 분명히 할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세트피스 전문 코치를 데리고 오는 팀도 있었죠. 이 팀도 역시 약팀이다 보니까 세트 플레이로 좀 승부를 보자 그런 좀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항상 세트피스 준비는 잘 해온다는 거죠. 반대로 수비 전술은 이제 틈을 주지 않는 직식 로우 블록 그리고 거친 데인마크로 요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4-2-3-1 또는 4-3-3 대용으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를 촘촘하게 내려 세우는 그런 두 줄 수비가 가동이 되고요. 상대 공격수가 박스 근처에 돌아설 틈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가 하프라인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피지컬 앞세워서 거칠게 압박하는 그런 데이마커를 구사하기도 하면서 또 좌우 풀백의 동시 전진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면서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잔류를 하는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 역습 타이밍에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좀 파울로 끊고요. 그리고 중앙 진입로를 폐쇄한 뒤 상대를 좀 터치라인으로 유도를 한다. 그래서 터치라인을 활용해서 좀 구석으로 몰아내면서 소유권을 좀 탈취하는 그런 스타일의 수비를
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리오넬 메시가 옛날에 샤라웃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LA 골키퍼한테. 이게 2023년 때 아르헨티나랑 키라우소가 평가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키라우소가 이제 7골을 먹으면서 대패를 했었어요. 7골이나 먹혔으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아마 최악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슈팅을 무려 14개나 막아냈어요. 그 당시에. 신드린 선방쇼를 보여줬는데,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이제 메시가 먼저 다가가가지고 LA 룸 골키퍼한테 예, 리스펙을 표하면서 유니폼을 바꾸자고 직접 요청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데드볼에서 장점이 있는 그런 선수와 장신들이 꽤 있어서 세트피스 득점하는 횟수가 꽤 많은 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장점이 있다면 공간이 나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슈팅을 때린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공격을 하다가 무조건 슈팅을 마무리 짓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퀀스를 끝내려는 의미도 있어요. 수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 그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단순한 공격이지만 타겟터 머리를 노리거나 이를 활용한 이선 침투하는 그런 패턴 플레이는 또 가지고 있는다. 그게 아마 장점이다. 단점은 이제 노장 감독의 전술적 경직성과 이제 체력적 각오라고 하시겠죠. 한번 믿기 시작한 베스트 11은 좀 바꾸지 않는다. 또 지나치게 역습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선제 실점을 허용하면 공격이 좀 많이 답답해지는, 왜 결국 지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조로운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또 타겟터를 활용한 그런 크로스를 올려서 헤딩을 노린다거나 세컨볼을 노리는 등 그런 전술도 쓰는 팀이다. 단점은 한번 믿기 시작한 베스트 11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교체를 안 하고 진행이 되면 이제 체력 부담이 좀 치명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나치게 직선적인 롱볼 위주의 역습이 치중되다 보니까 선제 실점을 허용하면 또 공격이 되게 답답해지는 그런 단조로운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중원과 후방에서 거친 파울로 흐름을 끊는 수비 방식 때문에 카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하거나 그런 반응을 했을 때 좀 몸이 나가거나 좀 주먹이 나가거나 어쨌든 그런 거친 면모가 있어요, 이 팀이. 그래서 그런 카드들을 조심해야 된다. 현대 축구의 다채로운 그런 전술 트렌드에 비해 이제 그 전술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살짝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체력이 이제 고갈되는 후반 40분 이후 수비 블럭이 한 번에 무너질 위험이 상존한다. 베스트 11은 미국 마이애미 에서 뛰고 있는 베테랑 골키퍼죠. 로이 룸. 이 골키퍼가 지킬 것 같고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퍼펙트 수비 라인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보이고요. 수비 라인은 네덜란드 즈볼러에서 뛰고 있는 플로라누스, 수비 라인은 네덜란드 즈볼러에서 뛰고 있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바클럽에서 뛰고 있는 주리엔 가아리, 그리고 네덜란드 발베이크에서 뛰고 있는 에이마 선수, 그리고 튀르키예 카이세리스포르에서 뛰고 있는 슈렌디 삼보, 이렇게 4명이 포백을 구축할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은 이제 스위스 7위 뛰고 있는 리바노 코메넨시아, 이 선수와 함께 이제 팀의 핵심인 이제 바쿠나 형제, 레안드로 바쿠나, 주니니 바쿠냐, 이 두 선수가 장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원 6번에 자리한 선수가 이제 형이 되겠죠. 그래서 튀르키예 이그디르 뛰고 있는 레안드로 바쿠나, 그리고 그 왼쪽에서 뛰는 6살 터울의 친동생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뛰고 있는 주니어 바쿠냐가 중앙을 구성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 두 형제의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뛰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형인 레안드로는 와포드, 동생 주닉류는 이제 버밍엄에서 뛰었을 때 맞대결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레안드로 바쿠나가 거친 플레이로 먼저 경고를 받았던 상태였는데, 이 동생인 이제 주니어 바쿠냐가 다시 한번 거친 파울을 범하자 주심이 다가오면서 퇴장을 꺼내려는 그런 제스처를 보였었는데, 그 주변에서 다급하게 이제 말리는 바람에 그 상황이 다행히 무마는 됐는데, 이 심판 입장에서 두 선수 얼굴이 되게 비슷하다 보니까 상대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었고요. 그 두 선수가 워낙 또 잘 아는 사이다 보니까, 형제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팀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유기적이면서 단단한 중원 장악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 최전방 상관편대는 이스라엘 마카베 하파에서 뛰고 있는 겐지 고레, 벨기에 2부 리그인 베베런의 마가렛 선수, 그리고 중앙 원톱에 말레이시아 리그 뛰고 있는 카스타니 선수가 포진할 것 같습니다. 중원의 바쿠나 형제가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해주면 이제 고레랑 마가렛, 이 두 선수가 측면을 공략하고, 그리고 중앙에 카스타니가 이제 중심을 잡아주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성적은 이제 월드컵 첫 출전인데 이제 조가 너무 안 좋게 걸렸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3패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